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장터에 여리는 작은 호박엿 하나를 강철의 입에 넣어주려는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친 기억에 손을 멈췄다. 며칠 전 최인선이 정성껏 다과를 차려 강철의 입에 넣어주던 그 장면이 떠오른 여리는 엿을 자기 입에 쏙 넣어버렸다. 강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엿을 왜 먹어버렸냐며 뒤에서 투덜거리는 강철이는 여리를 따라갔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도망치듯 걸어가는 여리의 등 뒤로 강철의 질문은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둘은 장터 뒤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햇살은 땅 위에 반짝이는 무늬를 남겼고 바스라기는 낙엽과 습한 흙냄새는 그들의 발걸음에 묘한 여운을 남겼다. 길이 점점 가팔라지자 여리는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강철은 말없이 등을 돌려 내밀었다. 여리는 거절했지만 그의 눈빛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결국 여리는 그 등에 조심스레 몸을 기대었다. 등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의외로 따뜻했고 여리는 그 너머의 묵직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물길에 다다랐을 때 강철이 손을 내밀었다. 여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얇은 손등 위로 스치는 그의 온기, 짧은 순간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고 말없이 붉어진 두 얼굴이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었다. 산길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여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인선 씨가 만든 음식 먹고 좋아했던 것 같다고. 강철은 걸음을 멈췄다. 그건 그냥 음식이었다고. 내가 주는 거라면 뭐든 맛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말끝에 묻어나는 그의 진심은 여리의 마음에 조용히 파고들었다. 여리는 고개를 숙인 채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엔 장터보다 더 따뜻한 봄 기운이 퍼져갔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비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리의 웃음소리와 강철의 투덜거림, 그 어설프고 따뜻한 공기가 비비의 마음 한 구석을 간지렸다. 참 사람 같다는 생각. 아니, 너무 따뜻해서 괜히 괴팍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비비는 누구보다 강철을 잘 알고 있었다. 무표정 속에 감춰진 긴 외로움, 짧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옆에서 지켜봤다. 인간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온 세월, 그가 웃을 수 있다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 곁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참 다행이었다. 여리라는 아이. 처음엔 그 존재가 의아했다. 사람 주제에 강철에게 대들고 험한 운명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그 태도. 비비는 그 당돌함이 신기했고 가끔은 부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여리는 강철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는 햇살 같은 존재다. 따뜻하고 단단한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우는 존재. 저 아이가 있어서 강철이가 웃는 거였다. 그날 저녁 여리를 찾아오신 가섭스님에게 여리는 덥덕 할머니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를 알고 계셨는지 물어본다. 스님은 잠시 침묵한 채 여리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넙덕 만씨는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팔척기가 다시 나타날 것이란 불길한 징조를 느꼈고 무엇보다 여리가 그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에게 부탁하셨다. 어린 너에게 그 진실을 알리면 두려움에 삼켜질까 걱정했다고. 사람들은 강철을 악신이라 불렀지만 넙덕은 알았다. 그 아이는 널 해치려는 존재가 아니라고. 오히려 널 지켜주는 신이라는 걸. 그래서 너의 곁에 두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여리는 고개를 들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어떤 연민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한 생에 대한 미안함과 남겨진 이에게 던지는 진심.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강철.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거대한 두려움.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낯선 존재. 하지만 지금은 함께 국밥을 먹고 산길을 걷고 등을 내밀어 주던 그 순간들까지 여리는 그 모든 기억이 새삼스럽게 소중하다고 느꼈다. 그는 분명 내가 알던 이무기가 아니었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 스며 있던 고요한 슬픔. 누군가를 미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오래된 외로움. 그걸 나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여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어딘가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조차도 이제는 온전히 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의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리의 마음엔 오히려 서서히 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단단하고 조용한 빛. 그 밤 그녀는 비로소 인정했다. 강철은 나를 두렵게 했던 존재가 아니라 나를 두려움에서 꺼내준 존재였다. 그의 등에 기댔던 그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김봉희는 더 이상 조용한 견제만으로 임금 이정의 개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왕은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 왕을 막을 존재를 불러내기로 하고 풍산을 이용하여 팔척기를 부활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풍산은 이미 중궁전과 내전, 데비전까지 귀신의 영향력을 펼쳐놓은 상태였고 김봉인의 사주를 받아 팔척기를 다시 불러내기 위한 검은 의식을 시작했다. 한편 이정은 중전 박씨의 처소에서 일하던 나인 앵두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다가 데비와 김봉인의 음모를 확신했다. 중전의 병세가 회복되고 궁 내부에서 발견된 수상한 부적과 놀이개가 데비의 개입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이정은 결국 최원우를 찾아가 광안문집을 통해 13년 전 팔척기 사건의 진실을 확인했다. 그 기록에는 팔척기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것을 막을 사람은 무당의 피를 이은 자뿐이라는 넙덕의 예언이 적혀 있었다. 이정은 즉시 여리를 다시 궐로 불러들여 팔척기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도성 안에서 팔척기의 위협이 다시 커지자 강철은 홀로 싸우기 어렵다고 느꼈다. 이를 지켜보던 비비는 직접 행동에 나서 야광기와 수기막도를 설득하여 강철과 여리의 편에 서도록 했다. 처음에는 꺼리던 원기들도 팔척기의 복수가 왕실과 무당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는 함께하기로 했다. 팔척기가 다시 어린 왕자 이광을 노리자 여리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일부 봉인하고 강철과 완전한 주종신 계약을 맺는 몸주신 강화 의식을 진행했다. 의식 도중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과 기억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의식이 끝나자 강철은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실력을 얻어 야광기, 막돌과 함께 팔척기와 맞섰고 격렬한 싸움 끝에 팔척기를 도성 밖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뒤에도 궐 내부는 불길한 기운으로 흔들렸다. 아직 팔척기의 본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봉희는 마지막으로 풍산을 통해 여리를 납치하도록 지시했다. 풍산은 장터에서 납품을 가던 여리를 덫에 빠뜨려 외곽 폐사에 가두고 실력을 억제하는 돼지부적을 사용했다. 풍산이 여리의 신기를 끊기 위한 의식을 시작하자 강철과 비비, 이정의 비밀 무장들은 여리를 구하기 위해 폐사로 달려갔다. 한편 최원우는 광안문집을 보며 봉인된 장에서 선왕의 피가 팔척기를 봉인하고 있으며 그것이 풀리면 팔척기가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최원우는 과거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자의정 관복을 입었다. 왕 이정 또한 최원우와 함께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모두 드러내고 궁궐의 혼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같은 시각 왕실 서고 안에서 봉인이 풀린 팔척기가 다시 깨어나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돌아왔다. 서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팔척기의 등장에 경비병들이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었다. 드디어 팔척기와의 진정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의 상상은 어디까지 가셨나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당신의 뇌피셜이 진짜 다음 회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